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8일입니다. 오늘 시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좀 장세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오늘도 증시가 흘러내리고 있죠. 오전에 출발은 좋았는데 대형주들이 오전 상승 이어가지 못하고 좀 밀리면서 어쨌든 오늘까지도 좀 증시는 일단 부진한 흐름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한번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일단 이제 봐야 될 내용들, 요즘에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그 관련된 기업들 어쨌든 다 좀 적어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일단 이제 보여드릴 거는 그 미래에셋증권의 박강랑 연구원님이 실적 장세로 가는 길, 시황 관련된 거고요. 이제 요새 기아도 그렇고 자동차 기업들 주가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 이유 유지웅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를 낮춰버렸어요. 자동차 기업들. 그래서 원래 또 되게 좋게 봤었는데 지금 전기차 판매 부진 우려로 일단 목표 주가를 좀 낮췄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석유화학 기업인데 요 기업의 내용을 보면 참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황이 개선되기가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내용도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대한통운, 롯데에너지머티리얼스, KT, CJ제일제당, 한국항공우주, 코오롱인더, 한섬, 성광밴드, STI, TLB, 엑시콘. 오늘 이런 좀 반도체 기업들도 많은데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박강래 연구원님이 지난주에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보고서를 쓰는데 지난주에도 약간 좀 증시가 이제 약간 제한된 움직임 보일 것 같다라고 좀 얘기해 주셨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미국의 금리가 올라갈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재무부가 채권을 대량으로 발행을 하거든요. 이 부분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그 이유들 때문에 시장 금리가 좀 내려가면 좋죠. 근데 이제 그게 빠르게 내려가기 좀 어려워서 시장의 추세적 반등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줬고, 소비자 물가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되는데 금리 상승 압력이 조금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요새 국제유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헤드라인 CPI, 헤드라인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소비자 물가고, 근원 물가는 이제 에너지랑 식료품 이런 변동이 큰 걸 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근원 물가입니다. 여기에 주거비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근원 물가가 안정화된다면 증시에는 호재인데, 이 부분이 계속 안정화될지 일단 이제 나오는 건 데이터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펀더멘탈에 기반하지 않은 금리 상승 효과는 좀 일시적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의 금리가 올라간다 해도 이게 펀더멘탈 때문에 가는 건 아니고 수급 효과다. 미국 재무부가 채권 발행 규모를 7,330억 달러에서 1조 달러로 늘려버렸어요. 274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0조 원 정도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추가로 더 발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금리의 좀 이제 상승 압력으로 채권을 찍어낸다는 건 뭐죠? 채권을 많이 발행한다는 건 채권 공급이 느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늘면 어떻게 돼요? 채권 가격은 떨어지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건데, 이게 어쨌든 이렇게 채권 찍어내면 금리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너무 염려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금리 올라가는 거는 어떤 경기나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이슈니까 그걸 일시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이벤트가 끝나면, 채권 발행이 끝나면요, 이제 기업 이익으로 갈 텐데, 기업 이익을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의 2분기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데, 실적 시즌이죠. 제가 잘못 결과
그 기업 이익은 2분기를 저점으로 하반기에는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분기 말 기준으로 이번 2분기 한 마이너스 7% 정도 뭐 한 이익 감소하지 않을까. 2분기는 감소할 걸로 봤어요. 왜냐하면 작년 2분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예, 엽기저죠. 그래서 좀 감소할 줄 알았는데 이게 감소폭이 더 커졌다가 지금은 줄고 있어요. 그만큼 기업들이 선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분기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작년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은 이익 모멘텀이 꺾였죠. 그럼 올해 하반기는 부담이 없죠. 예, 작년과 비교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저효과 기대 가능하다. 예, 그래서 그 하반기 이익 전망 신뢰도가 높아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증시 조정 나와도 그렇게 급폭은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가 싼 건 아니에요. 많이 올라가지고 밸류가 비싼 편입니다. 근데 그걸 정당화 해주려면 이익인데 이익 모멘텀이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는 건 좀 일시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재무부가 채권 발행하니까 결국 이익이 더 중요한데 이익은 작년 하반기에 이렇게 꺾였기 때문에 올해는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작년과 비교하면. 그래서 괜찮지 않겠냐. 그러니까 조정은 당분간 나온다고 보는 것 같아요. 당분간은 시장이 크게 가긴 어렵고 근데 그 조정폭은 제한적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 다월투자 유증연구원님이 전기차 판매 이제 부진한 거 적어주셨는데 3분기 전기차 수요가 위축됐고 판매 부진. 근데 이게 판매 부진하다는 거는 뭐 그 전부터 나왔죠. 뭐 현대차가 아니라 그 뭐 GM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뭐 재고 늘어난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현대차도 지금 아이오닉 5나 EV6 좀 제외하면 다른 전기차들은 지금 판매가 좀 부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산 들어간다고 언급이 나왔죠. 어제 나온 얘기였죠, 그게. 근데 지금 올해 현대 기아가 좀 빨간불 들어온 게 전기차 목표가 26만 대고 33만 대인데 지금 현대차가 16.8만 대 팔았고요. 현대차는 잘하면 달성할 수도 있어요. 10만 대 정도니까. 근데 기아는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기아가 11.6만 대밖에 안 돼요. 이게 33만 대인데 지금 여기서 3배 정도 늘어나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목표 달성은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기아가 좀 더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전기차 판매가 예상만큼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이거 어쨌든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차도 생산에도 좀 약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SK온에서 일단 이제 합작 공장 이 가동이 26년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여기서 현대차랑 같이 만들어서 이제 배터리 이제 공급을 할 텐데 이게 26년에 가동을 들어가면 이 미국의 조지아 공장은 25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가동 들어가요. 내년 아마 하반기로 알려져 있는데 정식 뭐 제대로 된 가동은 25년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기간 동안 이제 제대로 배터리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IRA 보조금 지급 가능 시점이 26년이니까 이게 목표 달성에 차질이 빚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현대 기아가 뭐 대책은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전기차 판매 둔화가 이익엔 큰 영향 안 준다고 합니다. 워낙 뭐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에서 지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주가가 크게 가려면 밸류에이션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연기관으로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잘 인정을 안 하니까 결국엔 이 전기차 많이 파는 수밖에 없어요. 저가형이든 고가형이든 거기에 대해서 현대 기아가 좀 판매량을 또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해져야 이 밸류에이션 퍼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PER 4배거든요. 4배니까 뭐 여기서 나빠질 건 별로 없고요. 근데 이제 좀 답답한 거죠. 주가가 못 가니까. 그러니까 좀 짜증 나실 거예요. 이게 자동차 갖고 계신 분들은 실적이 좋아도 안 가고 참 뭐 또 전기차 둔화된다고 빠질 땐 또 빠져버리고 답답하죠. 예.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뭐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뭐 현대차만 지금 어려운 건 아니고 뭐 대부분 제조사가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에서 한 회사가 파산했어요. 전기차, 전기 버스 만드는 업체. 지난 한 몇 달 전에는 전기 트럭 만들던 회사가 파산하고,
그러니까 스타트업 기업들도 생존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대차는 살아남겠죠. 남겠지만 지금 과도기 국면에서 단기적인 좀 부진은 좀 불가피한 거 아니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의 문제는 아닙니다. 실적보다는 약간 밸류에이션을 올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전기차에 대한 또 현대차의 기아의 뭔가 또 전략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것들을 또 명확하게 해줄 때 주가가 좀 본격적으로 좀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좀 시간 필요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낮춰버렸어요. 근데 여전히 뭐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완성차 갖고 계신 분들은 꾸준하게 보유를 해 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어차피 내년 하반기 또 내후년에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 시작을 하니까요. 예. 그리고 현대차는 워낙 또 그걸 잘하잖아요. 저가차를 많이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기차 쪽에서도 충분히 그런 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노이즈가 있을 때 이건 좀 기회가 될 텐데, 다만 이제 그거를 인내를 하셔야 돼요. 지금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염두해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답답한 그런 좀 국면이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는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다만 워낙 뭐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예, 또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그래서 조금 주주분들은 인내를 좀 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서 빠지면 참 뭐 덜 답답할 텐데, 이 완성차는 뭐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요, 그죠? 자, 그리고 어쨌든 이제 키움의 정경희 신대현 연구원님이 원래 좀 석유학 되게 보수적으로 보세요. 근데 어제 금호석유 보고서는 괜찮았죠. 근데 어쨌든 이제 여기 정경희 연구원님이 만약에요, 석유화학에 대해서 의견을 바꿀 때도 있겠죠, 언젠가는. 그러면 그땐 진짜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전히 보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텍사스에 본사가 있는 미국의 석유화학 기업인데, 미국, 유럽, 아시아에 석유화학 제품을 판매하는데 유럽의 업황이 개선이 돼서 사업부 실적은 좀 괜찮았대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했던 얘기 뭐냐면 24년까지 업황이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예, 그리고 중국의 더딘 경제 활동, 수입 부족, 이건 뭐 우리나라 이제 석유화학 기업들이 이제 겪고 있는 상황이죠. 예. 이건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업체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북미도 소비자들의 관망세가 좀 나타난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와 연료 부분은 좀 괜찮은데 포장과 건설 쪽은 조금 쉽지 않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고, 24년 하반기까지 업황 약세는 이어질 것 같다. 여기 CEO가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뭐 무조건 CEO가 그랬다고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여기 이제 키움증권은 기존에 했던 전망과 유사한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근데 키움은 25년까지도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어쨌든 안 좋은 거는 이미 반영을 했어요. 네, 이런 이제 이유들 때문에 석유화학 기업들 주가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크게 나빠질 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좋아져야 급등을 할 텐데 그 시점은 조금 더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이 수입을 많이 해주든가 중국 수요가 늘어나든가, 예, 글로벌 경기가 더 좋아지든가, 이런 이제 뭔가 변수는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계속 관찰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석유화 그 업황이 뭔가 개선되거나 이런 시그널은 조금 부족하다. 다만 근데 석유화학도 너무 다양한 기업들이 많으니까 뭐 화학주 무조건 이거 별론가, 이게 아니고, 예, 화학주 내에서도 다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분리를 해서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더 나쁠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크게 나쁠 건 없을 것 같은데, 주가는 이미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다만 오르기 위한 모멘텀을 계속 관찰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속 보면서 언급을 해드릴게요. 예.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이제 여기 CEO의 발언도 그렇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미래에셋의 유재현, 이창민 연구원이 대한통운은 실적이 괜찮았어요. 매출은 감소했지만 영업이익 선방을 했고요. 주가 엄청 그동안 빠졌죠. 근데 건설 부분의 일회성 제외하면 2분기 최고라고 합니다. 영업이익률도 2017년 이후 최고. 예, 향후 이익률은 또 개선. 그러니까 이번만 좋으면 안 되고요. 연결이 돼야 되는데 향후에도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물류라든가 예, 또 2분기 택배 부분도 단가가 이제 인상이 되면서 2021년 이후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소형 박스 비중이 올라가서 이게 단가도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하고 협업하잖아요. 풀필먼트라고 이렇게 네이버에 이제 입점한 거기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상거래를 등록을 하고 이제 판매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네이버의 도착 보장 서비스 같은 걸 이용을 하면 이게 시간을 단축해 주거나 이런 건 좋은데 문제는 좀 비용을 더 내야 됩니다. 대한통운에. 예.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그 비용 부담은 있지만 사용자가 늘어났나 봐요, 오히려. 그래서 네이버와 CJ 대한통운의 이 물류 택배 쪽 협업은 지금 효과가 나오고 있다.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글로벌 부분이 좀 안 좋았는데 해외 쪽 부분 이쪽도 이익률은 좀 개선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밸류에이션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역대 최저 수준이고, 이 보면 영업이익률은 이제 부분별로 개선되고 있고 택배 단가도 제일 비싸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주가만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통운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제 NH의 정현숙 연구원님 의견은 뭐냐면은 오히려 목표 주가를 올렸고 네이버와 협업으로 물동량 증가, 그리고 네이버 도착 보장 서비스는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판매량이 늘고 있다. 그래서 풀필먼트 서비스, 이 택배, 그러니까 구매부터 환불까지 택배도 해주고 요 모든 것들을 풀필먼트라고 하는데 그 서비스가 잘 되고 있다. 예,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올렸고요. 그리고 이게 쿠팡과의 경쟁 좀 우려가 있잖아요. 쿠팡은 자체 물류를 하니까. 또 온라인 상거래 시장 성장 둔화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건 이미 반영됐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통운도 이제 읽어보면 이제 진짜 최악은 지났구나. 예. 이제는 더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단이 굉장히 단단해지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갈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전창현 연구원님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목표 주가를 낮췄고요. 단기적으로 실적이 여전히 좋지는 않더라고요. 예. 다만 구리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인플레 감축법상 그 핵심 원자재에 원래 구리가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거 이제 구리를 포함을 시키기로 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동박도 중요해지는 거죠. 구리를 소재로 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북미 시장 내에서도 동박 업체들의 협상력은 좀 강화되지 않을까. 특히 동박은요, 아무나 못 만들어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얇게 펴야 되고요. 전기 요금도 많이 나가고, 장치 산업이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산업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 시장마저도 이렇게 우호적으로 좀 열리게 된다면 국내 기업들한테는 좋을 거고, 또 장기 공급 계약 체결에도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내용입니다. 동사는 연내 수주 잔고 15조 원 정도 확보 목표를 재확인했고 현재 10조 원 수주 잔고고요. 근데 2분기 영업이익은 거의 쇼크 수준입니다. 마이너스 94%나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동박 판매라 증가로 매출은 호조고요. 네. 그러나 수익성은 여전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생산량 및 가동률 하락 때문에 하반기도 실적 개선폭은 크게 나오긴 어려울 것 같다. 중국발 공급가인 국면은 하반기에도 지속이 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지금 주가가 워낙 빠져 있어서 바닥권으로는 보여지는데 오르기 위한 모멘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당장. 그러니까 숫자가 기대하는 것만큼 나오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좋은 점은 이제 동박 기업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 미국 정책도. 그러나 어쨌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의 실적 부진,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싸다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 답답한 흐름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결국 숫자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2분기 지나갔고 3분기나 4분기의 숫자를 탁 보여주면 주가는 급등하겠죠. 근데 그거를 보여줄 수 있을지 뭐 지켜봐야죠, 계속.
그런 내용이니까 당분간은 역시 조금 부진한, 그러니까 지지부진한 흐름은 이어질 것 같고요. NH의 안재민 김도민 연구원님이 이제 KT 목표 주가 올렸고요. KT도 더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CEO 선임 실패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 안 좋았는데 일단은 하반기 중에 이제 새로운 CEO와 함께 KT가 다시 한번 이제 정상화되는, 그동안 좀 공백 상태였잖아요. 네, 배당도 많이 주고 이번에 실적도 괜찮았습니다. LGU 플러스도 실적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통신사들 실적 뭐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소비자 대상, 기업 대상 모두 견조한 성장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고, CEO 리스크도 좀 해소 중이고 또 고배당 매력이 있고, 그래서 KT도 이제 뭐 나쁠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쭉 빠졌다가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이고, NH의 주영훈 연구원님은 이제 CJ제일제당 목표 주가 4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4개 분기만에 낮아진 기대치를 충족을 했고, 이게 계속 빠졌잖아요. 주가가 막 온갖 막 우려들 때문에. 근데 막상 기대치가 워낙 낮아져 있다 보니까 이번에 잘 나왔어요. 기대 이상으로. 그리고 이 CJ그룹의 CGV도 유상자 9월에 마무리가 되면 그룹사 리스크도 좀 완화될 것 같고요. 그다음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렸죠. 그 하나증권의 심은주 연구원님이 써주셨던 지상지라고 중국 자회사 기억나세요? 중국의 이제 음식료 기업인데 이거 매각해서 3,000원 확보. 예, 근데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비핵심보다는 핵심을 줄여가겠다. 그것도 긍정적이고, 식품 부분 매출액 성장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의 쉬안스라고요, 냉동 피자 회사 인수했거든요, 예전에. 근데 이 레드바론이 그 쉬안즈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미국에서 드디어 1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오적이고, 바이오 부분은 이제 사료 쪽 같은 경우 첨가제, 아미노산, 이게 아직은 좀 부진한 것 같고, 특수 이제 그 소재 쪽은 21%까지 증가하면서 수익성은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료 마진이 회복되면서 사료 부분도 약간씩 돌리고 있고, 또 요즘에 베트남 돼지고기 가격도 좀 회복되면서 돈육 부분도 조금 개선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제일제당 계속 뭔가 안 좋은 부분만 있었는데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아미노산, 바이오 쪽입니다. 이게 좋을 때 주가도 항상 좀 좋았거든요, 과거에도. 그래서 저게 개선될지. 근데 여기 아직도 판매량이 좀 부진하다. 그래서 아미노산이나 저런 바이오 사업부 회복 여부는 뭐 매분기 체크를 해 나가면 될 것 같고, 뭐 보고서들 나오니까 또 그거는 언급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바닥은 이제 확인됐습니다. 확인됐고 나쁠 건 없는데, 이게 뭐 추세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전 실적이 안 좋게 나왔고요. 최강식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영업이익이 76%나 급감을 했고, 이라크 기지재건 사업 연장 수정 계약으로 1분기 이제 못 잡은 매출과 이익을 반영을 했거든요. 근데 이라크 기지재건에서 충당금을 또 쌓았나 봐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손실이 나온 거죠. 위성 사업, 관영 헬기, 이런 것들을 이제 사업을 하거나 만들 때 이제 예기치 못한 비용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충당금을 사고, 이건 당연히 악재입니다. 일회성 비용을 제거하면 456억이니까 나쁘진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기체 부품은 성장하고 있고요. 국내 방산도 KF-21 차세대 전투기, 이거 이제 6개 모두 지금 제작 완료해서 순조로운 시행 비행도 막바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전투 적합 판정을 받고 양산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걸 내년 여름 정도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이제 하나의 큰 또 모멘텀이 되겠죠. 차세대 전투기니까. 그래서 확정이 되면 미래 실적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완제기 수출 이집트에 동남아 동유럽 이런 쪽도 협상이 순조롭다라고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향후 3년간 적정 PER을 좀 낮췄어요. 15배로. 적정 주가를 하향 조정했고, FA50과 이제 미국 훈련기 사업을 하는데 요게 이제 수주를 따낼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낸다면 굉장한 거죠. 모멘텀이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한국항공우주도 미래가 밝다고 좀 보고 있고요.
어쨌든 전투기라든가, 예. 어떻게 보면 하늘을 책임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하늘이 좀 약했죠. 근데 그런 면에서 지금 요새 성과들도 좀 나오고 있고, 예, 있어서. 근데 KF-21이 좀 방점을 찍을 것 같습니다. 저게 좀 잘 돼야 될 텐데 내년을 한번 기대하시면 좋겠고, 다만 단기적인 모멘텀이 역시 좀 부재해서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예, 흐름이 당분간 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 모멘텀이거든요. 이게 발현이 돼야 되는데 실적 충격으로 조금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기 관점 문제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그러니까 지지부진할 것 같아요. 코오롱 인더는 실적 잘 나왔습니다. 예, 기대치에 좀 부합을 했고 3분기도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의 사업부 중에 하나가 필름 사업부, 이게 IT, 예, 어떻게 보면 전자 재료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게 워낙 수요가 안 좋다 보니까 가동률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필름 사업부 가동률 좀 떨어지고, 다만 이제 적자폭은 좀 축소하고 있대요. 그래도 방향성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아라미드가 방탄복 섬이죠. 요건 이제 증설을 해서 완공을 했고, 그러니까 올해 말에 완공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매출과 덧붙여서 예상 영업이익은 44%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보다는 오히려 하반기에 좀 긍정적이지 않겠냐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필름 사업부가 어쨌든 지금 도움이 안 돼요. 코오롱 인도에 자꾸 마이너스가 나니까 이게 빨리 흑자전이 돼야 될 텐데, 여전히 좀 필름 사업부가 언제쯤 실적 개선이 될지 그건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오롱 인도 실적은 좋은데 저 필름 사업부에 대한 약간의 부담, 저걸 이제 계속 극복을 해 나가야 되겠죠. 예. 그리고 여전히 주가는 쌉니다. 무릎 수준이라서, 예, 지금 주가는 뭐 견조한 흐름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한섬은 되게 안 좋았어요. 목표 주가를 낮췄고 대부분 낮추더라고요. 해외로 소비 이동 직격탄 맞아버렸고, 예, 해외 쪽으로 좀 많이들 가시고, 2분기 그래서 어닝 쇼크, 영업이익이 기대보다 마이너스 76% 하회했어요. 예, 그만큼 지금 실적 쇼크가 좀 큰 상황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다 좀 역성장했고 백화점도 거의 성장을 못했어요. 예, 둔화된 거죠. 그리고 주요 수입도 많이 하거든요. 뭐 캐나다의 브랜드 아우터 브랜드인 무스너클, 이탈리아 아스페시, 이런 것들도 전개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전개를 하는 건 좋은데, 예, 어쨌든 지금 이런 걸 하게 됐을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관리도 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익을 조금 훼손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일단 좀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률이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1.7%로 급락을 했고, 예, 할인 판매, 온라인, 예, 그 온라인도 지금 역신장으로 고정비 부담이 좀 가중되고 있다. 그러니까 매출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이 매출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매출이 줄면 고정비 커버를 못해서 이익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을 빨리 늘리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 어려운 지금 상황이에요. 한섬은 인건비, 광고비, 또 거기다 화장품 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주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4분기부터 개선된대요. 그러니까 이번 3분기가 9월에 끝나고 10월에 실적 발표하겠죠. 10월 말이나. 그러니까 10월부터는 한섬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게 사실이면 4분기가 개선되니까. 근데 적어도 한두 달 정도는 좀 부진한, 예, 그러니까 하반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명확해질 때까지는 조금 부진한 흐름, 예,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저평가 맞지만 지금 뭐 저평가를 인정을 안 합니다. 이런 경우는 수익성이 훼손됐기 때문에. 그러나 워낙 저렴 있는 브랜드니까, 저력이 있으니까 결국엔 또 이걸 극복하리라고 보는데, 다만 그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좀 답답한 흐름, 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KB증권의 이경은, 성현동인, 성광밴드 피팅 뭐 만드는 기업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 파이프와 파이프를 연결해주는 배관 같은 거 보시면 되겠고, 특히 스테인리스, 이게 좀 마진이 좋은 편으로 알고 있는데 저거 비중이 높고요.
조선석유화학 플랜트 원자력. 근데 주로 석유화학이 많이 들어가요. 성광밴드. 여기에 비중이 좀 높습니다. 북미 카타르 LNG 프로젝트도 늘어나면서 인프라 투자 늘어나면 저 배관 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서로 연결하는 피팅도 많이 필요하다. 2분기 매출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대치를 한 20%, 그러니까 성광밴드가 2분기 실적이 기대보다는 20% 정도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도 20%가 넘고요. 그래서 오늘 주가 좋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성광밴드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그런 의견을 계속 좀 피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어쨌든 또 우리가 괜찮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피팅이죠. 피팅, 조선기자재, 우리 공부도 많이 해보고 좀 긍정적으로 항상 바라봤잖아요. 근데 확실히 피팅, 성광밴드, 태광, 하이로코레까지 다 성과들은 좋았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상승할 룸은 좀 남아있고, 다만 이제 올랐으니까 추격하는 거는 좀 늦었어요. 그래서 그 추격은 아닌 것 같고, 예, 보유자의 영역인데 여전히 뭐 더 위쪽은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에서 하나증권의 변은지 김덕구 연구, STI 아시죠? 요게 여러 사업들을 하는데 첫 번째가 CCSS. 예,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이제 그 화학약품을 공급해주는 장치죠. 요거 한양 ENG도 하고 CNG 하이테크 이런 기업들이 경쟁사죠. 근데 이번에 8월 7일 날 공급 계약 맺었는데 이게 CCSS다라고 좀 적어주셔서, 예, 일단 이제 인프라 장비 쪽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고객사는 삼성전자에 거의 특화되어 있습니다. 98% 정도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세정 장비는 디스플레이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럭스 리플로우 장비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접착제 같은 거죠. 근데 플럭스 리스는 접착제가 없는 거, 친환경입니다. 이거를 하는 회사가 PSK 홀딩스가 있죠. 약간 이제 둘이 좀 경쟁하는. 리플로우는 어쨌든 이제 요 기판과 칩이 잘 붙을 수 있게, 이 숄더볼 있죠. 요런 것들이 잘 붙을 수 있게 연마해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드럽게 위를. 예.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접착제 타입 같은 플럭스가 있고 비접착제인 플럭스 리스. 근데 플럭스 리스가 친환경적이라 앞으로 이쪽으로 갈 확률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립칩 BJ 현상기 같은 경우도 국내 기판 업체향으로 공급 중에 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STI도 많이 올랐다가 좀 최근에 급락하는데 더 가려면 결국 모멘텀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저 플럭스 리스 있죠. 저 HBM 뭐 관련된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거 말고, 그러니까 저 제품도 물론 중요하지만 플럭스 리스라고 접착제 안 쓰는 저게 품질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나야 되고, 국내 기판 업체로부터 저런 현상기 수주도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STI도 일단 더 가기 위한 모멘텀 좀 필요하다. 너무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사실. 밸류에이션이 머리까지 갔더라고요. 저 PBR 밸류상.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역시 소강 상태 이어지고 새로운 뉴스가 나올 때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은 예상합니다. 근데 그만큼 또 매력 있죠. 우리가 뭐 STI도 옛날에 공부 많이 했던 기업인데 최근에 워낙 올랐고요. 네, 근데 이런 이제 사업부들, 네, 장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끝난 게 아니니까 여전히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기간 조정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한국 IR협의회에서 TLB는 이제 메모리 모듈이에요. 반도체 칩 같은 걸 여러 개 붙여가지고 이제 하나의 모듈로 만든 다음에 그 모듈을 어디다 꽂아요? 기판에 탁. 우리 그 컴퓨터 조립할 때 D램 딱 사갖고 오면 이렇게, 이게 D램 모듈이거든요. 우리가 사는 건 D램 모듈이에요. D램을 여러 개 붙인 거. 그래서 그거 하나 꽂으면 되죠.
원래 대덕전자로 있었는데 분사했고요. 데스크탑 노트북 서버 쪽에 들어가고 D램과 SSD 모두 국내 1위입니다. 여기 이쪽 모듈 관련해서. 근데 서버에 적용되는 제품 중심으로 이 비중이 좀 높아요. 이 회사가. 그래서 RDIMM, D램 이런 쪽 비중은 조금 높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베트남에 이제 공장 완공 예정이고요. 8월 중에 24년 하반기에는 이 공장 25년도에 완공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 베트남 쪽에서 가동률을 좀 올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DDR5는 전력 관로 반도체가 DDR4랑 다르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더 비쌉니다. 그래서 DDR5가 뭐 성장하면 할수록 당연히 요 엑시콘도 요 TLB도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DDR5 여기 침투율이 작년에 3%, 올해 12%, 내년 27%, 앞으로 이 40, 이게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서버 쪽에서는 4분기에 DDR5가 20%를 상회할 걸로 일단 좀 보고 있습니다. 3분기 10% 정도. TLB가 공급하는 기판은 UDIMM, SODIMM, RDIMM인데 UDIMM은 데스크탑, SODIMM은 노트북이고요. RDIMM은 서버입니다. 이게 가장 메인입니다. 아시죠? 요 RDIMM이 서버 쪽에 들어가는데 이게 가장 메인이고, 이게 영업이익률도 꽤 높대요. 10% 정도. 그러니까 가장 높은 또 이익률을 내는 그런 제품을 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특수공법으로 수익성도 좋다고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낸드 플래시 쪽 SSD 기판은 2.5인치 데스크탑, 그 다음에 노트북, 서버용 이렇게 또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기업은 서버 쪽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서버에 좀 강점이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낸드 모듈 마진율은 굉장히 낮은 편인데 서버용은 좀 비싸대요. 작년 사상 최대 이익률 시험을 했고, 이게 매출 비중은 SSD 기판 매출액 비중이 한 49%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모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DDR5로 바꾸려면 좀 모듈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DDR5의 수혜주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고, 인쇄 회로 기판 판매 공급 단가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60만 원, 뭐 79만 원. 그러니까 다만 이제 1분기엔 조금 슬로우해진 것 같아요. 약간은. 그러나 예전보다는 굉장히 높은 그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이 단가 상승이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버용 DDR5 매출액은 70억에서 22년도에 작년에 392억까지, 전체 매출의 한 80% 정도 DDR5 한 80% 정도를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올해 1월에 인텔이 사파이어 레피즈 출시했고요. AMD가 4세대 에픽 프로세서 출시했는데, 이제 여기에 특히 요 AMD 제품에 DDR5만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국내 DDR5 관련주들한테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사업량을 확장하려고 이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에 적용되는, 그러니까 검사 장비 만들 때 있죠, 반도체 후공정. 거기 이제 적용된 PCB도 진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영업이익률이 2자릿수가 넘어요. 그래서 이 고사양 메모리 반도체용 PCB 제품보다 이 기여도가 오히려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21년 3분기부터 지금 매출이 발생 중이고, 1차 고객사는 TSE, 타이거 일렉, 메리테크 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후공정 검사 장비에 들어가는 PCB, 요 시장을 진출. 그러니까 장비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동사는 또 프로브 카드용 PCB 개발에도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후공정 쪽에 어떻게 보면 저런 이제 장비들, 들을 이제 개발을 하는데 성공을 하면서 일부 좀 납품도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에 집중된 이제 이거를 비메모리 쪽으로도 좀 늘려가겠다는 것 같아요. 요게 메모리 모듈입니다. 요 하나 있죠. 저거를 이제 PC에 딱 꽂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DDR5랑 다른 점은 요거 PMIC 중간에 전력 반도체를, 어떻게 보면 전력 관리 반도체를 넣는 거죠. DDR 뭐 특징은 DDR5가 가장 좋죠. 근데 이제 본격적인 대중화 시작이 된 것 같고, 연간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추이 전망, 어쨌든 그 올해는 좀 안 좋아요. 확 꺾이죠. 그러나 내년부터는 개선된다. 이건 뭐 반도체 소부장이 모두 다 공통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DDR5 전환 시에 직접 수혜가 좀 가능한 기업이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고,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요 주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급락은 기회인 것 같고 DDR5라는 방향성은 좀 명확하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엑시콘 같은 경우는 김경민 이나윤 연구원님이 요거는 이제 테스트 검사 장비예요. 그러니까 검사 장비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웨이퍼 있죠. 이거를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장비가 있고, 여기서 칩 있죠. 칩 자르잖아요. 이렇게 하나. 요 칩 하나를 검사하는 게 있어요. 마지막에. 이 회사는 요거 후자 칩을, 반도체 칩을 주로 검사하는 조그만, 매출 비중이 거기가 42.5입니다. D램 쪽. 그리고 고온 테스트 공정도 있어요. 버닝 테스트라고 굉장히 뜨거운. 예. 거기서도 이제 견뎌낼 수 있는지 그런 걸 나타내는 거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점점 D램의 기술 변화가 심해지고 있고 집적화되고 있는데, 결국 이러다 보니까 D램에서 작동한 이제 소모하는 전류가 너무 많아지거든요. 근데 기존 버닝 테스터는 이게 어렵다고 합니다. 측정하기가. 근데 엑시콘은 전류가 증가하는 환경에 걸맞게, 예, 그 테스터의 대용량으로 전류를 공급할 수 있게 기술적으로 또 구현을 해놨대요. 예, 또 체인버 솔루션을 추가해서 발열이나 이런 것도 제어할 수 있는 거. 예, 이런 부분들도, 예, 지금 사업을 좀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테스트 환경이 점점 어려워져요. 극한으로 가고, 이거를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대응할 수 있는 장비들을 만들어서, 예, 굉장히 또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D램도 있지만 이제 낸드 플래시, SSD 테스터 여기도 공급을 하고, 이게 오히려 더 비중은 높아요. 네. 엑시콘의 테스트 장비 아까 그 설명입니다. 칩의 마지막 단계. 근데 YIK가 관계사인데 여기는 칩 웨이퍼 자체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D램 평균 판매 가격은 이제 하이닉스 기준으로 2분기에 올라갔다. 근데 그 이유가 뭐죠? HBM 때문에. 네. 앞으로도 인공지능 서버용 뭐 메모리, 이 DDR5도 들어가요. LPDDR5, 예, HBM. 예. 그러니까 AI에 HBM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예. 176단 SSD 이런 것들도 다 좀 필요한 거죠. 삼성전자가 23년 하반기에 DDR5, HBM3도 고부가 고속 메모리 제품 판매 확대한다고 좀 언급을 했고, 엑시콘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회사가 일본의 어드반테스트, 미국의 테라단, 이 기업들은 굉장히 커요. 세계적인 기업들입니다. 근데 여기는 아직 실적이 부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직까지는 좀 업황 개선까지는 조금 더 일부 시간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바닥을 지나고 있는 거는 좀 확실히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인프라 전공정 패키징 테스트 중에 인프라하고요, 예, 여기 패키징은 투자를 미루거나 아끼진 않아요. 여기가 좀 이제 어렵죠. 투자를 줄이고 있다 보니까. 예. 그리고 SK하이닉스는 DDR5 전환 및 수요 및 인공지능 수요 대응에 집중해서 선별적으로 좀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테라다이는 최근 분기에 매출이, 여기 이제 그 글로벌 선도 업체 중에 하나죠. 감소했는데 테스트 장비, 메모리 테스트한 장비는 오히려 늘었대요. 이런 거는 굉장히 우호적이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어쨌든 이제 주요 반도체 주사들이 선별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핀셋 투자라 그러죠. 골라가지고. 그래서 DDR4에서 DDR5로의 전환에 따른 투자는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전 제품이나 이런 걸 만드는 투자는 많이 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그래도 DDR4에서 DDR5로의 전환에 따른 투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좀 보고 있고, 20년부터 DDR5용 테스트 장비를 삼성이 공급하고 있어요. 엑시콘이. 예. 그래서 이게 근데 DDR5로 전환할 때요, 후공정 테스트 장비 기업들이 가장 그래도 수혜가 크다고 하면, 아까 TLB도 있어요. TLB는 부품 사고, 여긴 장비. 그러니까 둘 다 공통 분모가 뭐예요? DDR5 전환의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각자 성격은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엑시콘은 좀 생소하시겠지만 엑시콘도 이렇게 좀 DDR5로 넘어가면, 왜냐하면 이게 구형 장비 업그레이드 수요 증가, 후공정용 소모품, 테스트 전용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필요성. 그러니까 DDR4에서 DDR5로 넘어갈 때 장비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소모품도 더 들어가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고객사들이요 아예 그냥 교체해버린대요. 그냥 장비를. 예, 이럴 거면 그냥 장비 교체해서 하나 사자. 이런 수요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신제품을 팔 수 있으니까 좋을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DDR5 수혜주는요, 심텍, 대덕전자, TSA, TLB, 코리아서킷, 해성 DS. 여긴 대부분 부품인데 장비 쪽은 엑시콘을 보시면 돼요. 후공정. 예, 새로운 장비가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25년까지 5년에 걸쳐 DDR5 전환이 일어날 텐데 여기에 꾸준한 수혜를 받을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이 메모리만 하는 건 아니고 비메모리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카메라 이미지 센서라든가 LED, PMI 전력관리 반도체, 또 구동칩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이것도 다 테스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23년도에 카메라 이미지 센서 테스트 장비 개발을 좀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쪽에 대한 매출 기여도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걸 한다는 것 자체 또 개발을 했다는 건 이제 천천히 잡히겠죠. 그래서 메모리만 하는 것보단 비메모리까지 하면 훨씬 밸류를 높게 주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외국 기업들이 이런 걸 독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삼성 입장에서도 한국 기업이 해주면 좋죠. 원가 절감도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존 엑시콘이 공급하던 장비는 이 공정이 끝난 다음에 칩을 자른 다음에 그 개별 칩을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그 앞단이 뭐죠? 개별 칩을 자르기 전에 웨이퍼 상에서 검사하는 거 있죠. 예. 요걸 이제 EDS 장비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웨이퍼를 통째로 테스트하는 거. 예. 근데 만약에 엑시콘이 비메모리 쪽에서 이런 거를 시연을 해준다면 메모리는 저 YIK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메모리 쪽에서 엑시콘이 요거를 만약에 구현해서 매출 시연이 된다면 외산 장비 수입 대체하는 효과도 생길 수 있고 기술 장벽까지도 동시에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이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올해 실적 안 좋을 텐데 오히려 올해 증가한다고 보고 있어요. 창사 이래 1,000억 처음 넘길 것 같다고 합니다. 매출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국산 테스트 장비 선호하고 DDR5 전환되고 기업용으로 테스트 수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좀 실적은 괜찮지 않겠냐. 그리고 퍼가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8.4배. 예, 시장 평균에 비해서도 훨씬 낮고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 회사 단점이요. 삼성에 거의 집중돼 있어요. 단일 고객사. 그게 뭐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테러다인 같은 이제 글로벌 기업뿐만이 아니라 국산화 좀 하겠다. 그래서 엑시콘이나 이런 걸 더 써준다면 훨씬 더 발전하겠죠. 예. 이게 웨이퍼에서 웨이퍼를 통째로 지금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메모리 쪽에서 요거 하나 있죠. 요걸 자른 다음에 요걸 이제 개별로 검사하는 건데 그게 주력인데 웨이퍼는 이 웨이퍼 상위사에 다 해버리는 거예요. 요걸 비메모리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주가 문제죠. 수주를 따내느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DDR5 오늘 공부 좀 해봤습니다. TLB랑 엑시콘이고 뭐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해보세요. 그리고 이 특히 테스트 장비 같은 경우는 국산화가 관건인데 엑시콘은 비메모리 쪽은 어쨌든 잘 하고 있는데 비메모리는 이제 아직은 매출 기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국산화해서 이게 삼성의 선택을 받을지 그렇게 되면 굉장한 밸류 확장이 일어나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PBR 1배밖에 안 돼서 주가가 그렇게 비싼 기업은 아니다. 다른 반도체 장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밸류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보고서 다 받고 내부자 매수는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 엔지니어링과 엔지니어링 많이 올랐는데도요. 여기 대표이사가 매수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계속 봐서요. 좀 부진한데 여기 오은욱 부사장이 일단 매수를 좀 해줬고요. 그 다음에 전자공시 쪽에서는 여기 STI 아까 STI 한번 설명해드렸죠. 요게 이제 하나증권 의견으로는 CCS 이게 정확히 뭔지는 안 나왔어요. 예, 저거 뭐 공급하는지 안 나왔는데 아마 평택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간도 되게 짧고 그래서 올해 아마 매출에 여기 다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보고서까지는 한번 다 일단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시장 한번 정리하면서 좀 마무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식시장 안 좋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도 연일 지금 계속 급락하고 있고요. 코스피도 그냥 한번 여기서 무너지니까 이때 꺾이고 그냥 계속 빠져요. 그래서 당분간 기간 조정, 위가 좀 막힌 그런 양상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 이럴 때는 뭐 종목 장세입니다. 그래서 계속 오늘은 뭐 비록 또 하루 만에 소외받던 기업도 어제 올랐다가 다시 빠졌지만 순환매는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조 자체가 바뀌진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외국인 기관 좀 주식은 일단 많이는 좀 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주로 서비스 업종, 네이버 어제 또 사더니 오늘 또 팔아요. 참, 하루 만에. 그리고 전기전자 팔고 있고, 반면에 오늘은 조선주, 유통, 예, 항공주 위주로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영향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은 계속 커지는 것 같습니다. 섹터로는 오늘 그 포스코인터가 급등해가지고, 예, 종합상사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피팅주 오늘 뜨거웠고요. 예, 물론 조금 밀려요. 그 아까 오전보다는 좀 밀리지만 하이로코리아가 실적이 되게 잘 나왔습니다. 조선기자재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다 좋았고, 지난주에 KSP 기억나세요? 그 뭐죠? 엔진 밸브. 예. 그거 보고서 좀 있었죠. 그리고 한국카본도 오늘 괜찮았고, 기자재 좋았고요. 조선 업체들도 아주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좋은 분위기. 오늘 지수 빠지는데도 선전했고, 보험사들도 오늘 좋은 분위기. 항공주 실적 좋았습니다. 대한항공, 에어부산. 그래서 오늘 좀 일부 강세 나오고 있고, 보톡스 관련주에서는 휴원스가 실적이 좋더라고요. 다만 이제 나머지 업체들은 조금 부진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편의점은 오늘 GS 리테일이 참 주가 빠졌는데 실적은 참 좋거든요. 근데 주가 안 갑니다. 네, 일단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는 나왔어요. 좋은 실적 나오면서 주가 반등했고, 2차전지 셀 좋았습니다. 오늘은 LG엔솔이 그래도 모처럼 반등해줬죠. 타이어도 오늘 코오롱 인더가 좀 선전을 해줬고, 리튬 관련주들은 아침에 좀 급락했었거든요. 근데 오후에 특히 포스코홀딩스가 좀 급반등하면서 그래도 분위기 반전 성공했고, 에코프로도, 예, 아무튼 2차전지도, 예, 여전히 그 변동성은 좀 큰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은행주부터는 좀 빠졌습니다. 예, KB금융 좀 올랐는데 카카오뱅크 안 좋았고요. 오늘은 초전도체가 아침에요. 혹시 기억나세요? 아침에 좋았잖아요. 오후에 갑자기 폭락했어요. 왜냐하면 미국 한 메릴랜드 무슨 연구소에서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아예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어버립니다. 참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왜 빠지나. 그래서 전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초전도체는 접근하지 마세요. 아예 애초에. 제가 지난주부터는 조심하자 계속 말씀드렸는데 맞출 자신도 없고, 초전도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저는 잘 되길 바라지만 검증은 해봐야 되니까. 잘 되면 좋은데 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또 안 돼버리면 주가 폭락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미국 연구소 나와 있죠. 초전도체 아니다. 저 바로 한마디에 그냥 급락해 버렸어요. 예, 그래서 오늘 조금 안 좋았다. 예, 이거 순식간입니다. 그냥 뭐 이걸 어떻게 예측을 하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가 오후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저것 때문에. 그리고 오늘 웹툰주는 네이버가 좀 급락하면서 좀 안 좋았고요. 왜 빠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급등, 하루는 급락. 참, 네. 방향성은 뭐 괜찮은데요. 그리고 오늘 반도체 대표주 삼성전자 여전히 좀 부진하고, 하이닉스 다 각각 다 부진했고요. 예, AI 챗봇 관련주 오늘 또 헬스케어, 우주항공은 아무래도 오늘 방산 쪽 좀 안 좋았죠. 예, 이쪽에 영향을 좀 줬고요. 코로나19 치료제, 뭐 카메라 관련주들도 오늘 대부분 안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전선주들도 여기 일부 이제 초전도체가 있다 보니까 안 좋았고,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은 오늘 JYP나 이제 이쪽 엔터주는 좋았는데 컨텐트리 중앙이나 이런 쪽이 또 많이 급락을 하면서 좀 안 좋았고요. 낸드 쪽 안 좋았고, 반도체 소부장도 오늘 좋진 않았습니다. 오후에 이렇게 지수 꺾이면서 KC텍만 좋았네요. 예, 대부분 빠졌고, 게임주도 어제까지는 좀 분위기 좋았는데 오늘 다시 또 이렇게 안 좋은 흐름으로
전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PCB, IT 뭐 할 것 없이 자동차 부품, 뭐 게임, 석유화학, 정유, 예, 그 많은 기업들이 좀 오후 되면서 좀 급격히 좀 밀리는 흐름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은 오후에 기존의 리튬 있죠. 리튬 종합상사, 그 다음에 조선주, 이게 기존 주도주들이잖아요. 이쪽이 다시 올라갔어요. 일부 올라가면서 초전도체 급락하고 전통 경기 민감주, 인터넷, 바이오 이렇게 좀 소외받던 기업들이 오후에 꺾이면서 예, 일단 이 부분이 좀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예, 흔들렸다. 그래서 어제랑은 좀 정반대 분위기였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3시 18분인데 제가 또 약간 오늘 좀 10분 일찍 끝내야 돼가지고 여기서 일단 마무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대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흐름인지 좀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오늘 아까 제가 반도체 몇 개 기업들, 특히 오늘 그 김경민 연구원님이나 한국 IR 협의회에서 나온 이런 보고서도 굉장히 긴 보고서예요. 근데 기업을 세세하게 이렇게 알려주니까 요런 거 보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반도체 진짜 무궁무진하잖아요. 이런 기업들 DDR5가 좋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이런 것도 공부해서 또 여러분들이 조정장애 기회로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박광랑 연구원님이 처음 얘기해 준 것처럼 예, 조정장은 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큰 조정은 아니고 이 와중에 제가 오늘 뭐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셔가지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는 공부를 해서 예, 보시면 되겠고, 근데 다만 오늘 나오는 이렇게 제가 실적 딱 보면서 느낀 게 나쁘다기보단요 한섬은 좀 사실 안 좋아요. 안 좋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빠질 건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워낙 싸니까. 근데 제가 오늘 나오는 이런 기업들의 실적을 딱 보면 이제 실적 나온 기업들, 예, 성광밴드는 실적은 아니죠. 예, 성광밴드부터 STI 요 밑은 실적은 아니고 개별 기업인데 요 위에 실적주들은 제가 느낀 건, 개인적인 느낌은 그렇게 이게 엄청 매력 있거나 그런 게는 사실 딱히 보이진 않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러니까 뭐 KT 같은 거는 배당 수익률 좋은데 이게 성장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회사도 아니고, 그죠? 한국항공우주는 성장주인데 실적 보니까 조금 약간 부러져 있고, 롯데에너지도 좀 시간 걸릴 것 같고,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한통운도 이제 괜찮아지는 건 맞는데 뭐 고성장하는 산업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잘 분석하셔가지고 트레이딩도 좋고 한데 예, 잘 한번 예, 투자하실 때는 고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정답은 없고요. 예. 제가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까지는 실적 시즌이니까 그 실적과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대로 제가 요약 정리해가지고 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판단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좀 장이 답답하고 좀 지지부진하고 연속성이 없어서 좀 답답하지만 요 부분 또 잘 이겨내시면 또 한 번에 좋은 장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 당사에서도 한 2,800까지는 보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지금 슬로우한 상태에서 2,800을 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좀 노이즈가 생긴 거죠.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이번 조정을 또 기회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정기에 아무거나 투자하지 마시고 잘 좀 공부하셔서 좋은 종목으로 취사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원래 제가 라이브를 하는데 저기 이리온에서 그 저희 실전 투자대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 10분엔 이리온 채널 아시죠? 이리온 저희 회사에서 하는, 거기로 오시면 라이브를 할 테니까 내일은 거기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